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체의 결함과 이것을 바탕으로 한 고체의 전해질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요. 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원자들이 보이실 겁니다. 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 그와 대조적으로 반대편에 비정질이죠. 아모포스한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뭐 이거는 물질의 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규칙적으로 있는 결정질 안에 일부가 보면은 약간 아모포스랑 비슷하게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보이는 곳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디펙트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결점이라고 하죠. 우리 결점이라고 하는 거, 저 사람 결점이 있어, 이렇게 뭐가 조금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도 규칙적으로 배열되어져 있는 결정 구조에서 그 결함이라고 해야 되겠네. 결함이 있고 이 결함을 그 디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펙트 같은 것들은 보시면요. 연력학적으로 우리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 보면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서 빨간색 위로 가는 빨간색 점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결정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져 있을 때의 엔탈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건데요. 무질서라도라고 하는 것은 결정 안에서 뭐겠어요? 이런 결함 같은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결함들이 있으면은 점점 디펙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결함들은 증가하게 되고요. 이 결함이 증가할수록 엔탈피의 관점에서는 점점 높은 에너지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이 상태가 존재하는 것은 깁스 자유 에너지를 가지고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 깁스 자유 에너지는 엔탈피의 변화량에서 온도 곱하기 무질서도 엔트로피를 곱한 것을 뺀 값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이 음의 값이 될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더 안정한 상태가 되고 그 상태가 자연력학적으로 보았을 때 자연계에 존재했었을 때 안정하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펙트, 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엔탈피와 결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감소되는 엔트로피를 두 개를 합한 게 이제 깁스 자유 에너지가 됐고요. 이 깁스 자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는 좀 감소했다가 결국은 이제 디펙트가 증가하면은 약간 감소했다가 계속 증가하는 엔탈피에 의한 영향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결론적으로 이 자연계에서는 일정한 만큼의 결함이 존재하는 것이 가장 안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요. 모든 물질에는 결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안정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문제는 하지만 이런 결정에서의 결함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자연계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품을 만들거나 할 때 예를 들어서 TV 패널을 만듭니다. TV 패널을 만드는데 여기 결함이 있어요. 그 결함이 있는 건 뭐예요? 우리 보시면은 픽셀 나간다라고 얘기하죠. 그 픽셀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되게 이제 자연적으로 존재하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생산의 관점에서는 자연적으로 얼마만큼 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손실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디펙트라고 하는 것들은 좀 최대한 피하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는 생산에서는 노력하게 됩니다. 어쨌든 자연계에서는 이런 결함들이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결함들이 어떤 결함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이제 수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결함 중에 점결함이라는 건 뭐냐면 포인트 한 점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이제 배열이 바뀌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샤키 결함과 프랭켈 결함이 있습니다.
샤키 결함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요. 얘네들이 비어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근데 그냥 막 비는 건 아니고요. 이 비어있는 게 양이온, 원래 여기 양이온 들어가야 되는 자리잖아요. 얘가 없어지고 또 여기 음이온 들어가야 되는 거죠. 쌍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성이에요. 중성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쌍으로 없어져 있는 비어있는 공간이 되게 됩니다. 엔타이 샤키 결함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씩 더 있는 것들이 쌍으로 더 있는 것도 있는데요. 네, 그런 건 조금 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쓸까 하다가 그냥 많이 존재하는 샤키 결함만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샤키 결함만 썼습니다. 그 다음에 프랭켈 결함이 있는데요. 이 프랭켈 결함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일단 다 있습니다. 있을 만큼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있어야 될 곳에 얘가 다른 곳에 틈새 위치로 이동해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틈새 공간에는 추가적인 잉여의 이제 그 이온들이 존재하고요. 여기는 비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랭켈 결함은 특히 그 양이온이 이제 원래 자리에서 튀어나와 이동되어져 있는 걸 프랭켈 결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엔타이 프랭켈 결함도 있습니다. 엔타이 프랭켈 결함은 음이온이 이제 이동되어져 있는 거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프랭켈 결함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결정 구조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할 때 양이온과 음이온 둘 중에 뭐가 일반적으로 가장 클까? 일반적으로 클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모두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음이온이 큽니다. 양이온이 일반적으로 작아요. 그럼 교수님 이게 주기도 달라지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이 주기가 달라지는 것보다 유효 핵전하에 의한 부피 변화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플러린, 음이온 같은 경우에도 세슘이 아마 5주기인가 6주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 세슘 양이온이랑 비슷한 크기를 가져요. 그 정도로 양이온과 음이온의 크기 비교해서 양이온은 대체적으로 음이온보다 작은 성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애가 빠져나가는 게 쉽겠어요? 작은 애가 빠져나가는 게 쉽겠어요? 작은 애가 빠져나가는 게 쉽겠죠. 그래서 아마 프랭켈 결함이 엔타이 프랭켈 결함보다는 좀 더 많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샤키 결함이랑 프랭켈 결함, 내인성 결함이죠. 이런 이제 그 배치에서 이탈되어져 있거나 하는 이런 내인성 결함 같은 경우에는 순물질에서도 다 발생을 하게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함이 일부 존재하는 상태가 가장 자연계에서는 안정적이다 보니까 항상 일정 함량 이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난스토이키오메트리, 아까 전에 쌍으로 없어지거나 그냥 위치만 바뀌는 건데요. 난스토이키오메트릭 디펙트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은 이렇게 N아이온이 그냥 이제 탈출되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N아이온이 그냥 사이에 더 들어가 있거나 혹은 캣아이온이 빠져 있거나 캣아이온이 더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이런 이제 구조들이 형성되는 것들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난스토이키오메트릭 결함 중에서 색중심이 있습니다. 이 색중심은 뭐냐 하면요. 일단 여기에서 음이온이 하나 빠져나갑니다. 음이온 베이컨시가 생겨요. 음이온이 빠져나간 구멍이 생기고요. 여기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전자가 대신,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얘네들은 전하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물질들이 안정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어있는 자리에 전자가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끼어 들어간 전자는 여기에 이 특정한 공간 안에 갇혀 있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파티클 이너 박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개념이 이제 적용되게 됩니다. 파티클 이너 박스라고 하는 거는요. 요런 이제 파티클이 특정한 크기의 박스 안에 있을 때에 이제 이 안에서 움직이게 될 건데요. 이 움직일 때에 뭐 아무렇게나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상파의 조건, 여기 B, C, D와 같은 정상파의 조건에서만 조건을 만족하는 에너지 준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상파가 아니라 뭐 난리가 났죠. 이런 경우에는 서로 이제 상쇄 간섭에 의해서 이런 에너지 준위들은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특정한 에너지 영역에서만 존재하게 되고요. 이렇게 됐었을 때에 익사이테이션을 시킨다거나 하면은 가시가 익사이테이션 시킨다거나 하면은 색깔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시광선 영역대에서 이 들어가 있는 전자가 요런 이제 가시광선대 영역의 에너지 준위들을 가지게 되면서 색깔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F 중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독일어로 F라고 하는 거 이제 조금 뭐 그렇지만 왜 C가 아닌가요? 이거 독일어로 파르벤 젠트레.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 있는 파르벤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색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젠터겠죠. 센터의 독일어인 것 같고요. 파르벤이 아마 색깔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독일어에서 와서 F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결함 같은 것들이 특정한 부분에 몰려 있으면서 또 결함인데 그 결함에 규칙성이 있는 결함 뭉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결함 뭉치 혹은 결합 응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떨 때 생기냐 하면요. 일단 결정이 성장될 때 약간의 불균일도가 생겼을 때, 그때 일부 다른 구조, 이제 결함이 넓은 범위에서, 특정 범위에서 생성이 되면서 결함 뭉치가 형성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부분에 이제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뭐 눌러진다거나 압력이 가해진다거나 하는 스트레스가 집중되게 되었을 때 그 부분에서만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결함 뭉치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공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앞에 거랑 비슷하겠죠. 공정 과정에서 불균일도가 있었을 때 결함 뭉치가 생길 수 있고, 또한 불순물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불순물들에 의한 결함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원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팔면체 구조에 있다가 사면체 구조로 간다거나, 뭐 아니면은 이런 이제 특정한 공간, 뭐 팔면체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갈라진 틈새, 요 틈새 자리에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의 예로는 여기 보여주는 것은 워사이트였던 것 같은데요. 산화철 FeO 구조입니다. 이 FeO 같은 경우에는 FeO고요. 그러면은 얘가 이가가 되겠죠. 이가 2 플러스 산화물이 있고, 얘네들은 락솔트 구조랑 동일하게 산소가 이제 그 FCC 구조고, 그 다음에 철이 그 옥타헤드럴 팔면체 구멍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팔면체 구멍이 있으면 이렇게 교대로 되어지게 되는데요. 결합 뭉치, 커치, 또 뭐가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어쨌든 커치 뭉치라고 하는 요 커치 뭉치 같은 경우에는 산화철 옥사이드의 일부가 Fe3가로 치환이 됩니다. Fe3가로 치환이 되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Fe3가가 근데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얘는 팔면체 구멍보다는 사면체 구멍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면체 구멍에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그 중에 몇 개, 4개가 이렇게 사면체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일단은 전하량이 증가해 버렸습니다. 전하량이 2가에서 3가가 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원래는 1대1로 있어야 되는데 얘가 3가가 되니까 이게 안 돼요. 1대1로 있으면은 전하량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양이온이 일부 없어져야 되겠죠. 없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쨌든 사면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몇 개의 팔면체 구멍이 비냐 하면은 13개의 팔면체 구멍이 주변이 비게 됩니다. 이로 인한 결함, 베이컨시들이 생기고, 또 이제 철 이온들이 다른 위치로 들어감으로써 커치 뭉치라고 하는 결함이 한쪽에 집중되어서 있는 이런 결합 뭉치 혹은 결합 응집을 나타내기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결합 뭉치는 뭐냐 하면요. 우라늄 옥사이드입니다. 우라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로라이트 구조를 가지고, 이게 옥사이드 산소예요. 여기 보시면은 큐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큐빅 구조 중간에 육면체 구멍에 우라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우라늄이
우라륨이 들어가 있고 여기 큐빅 구조에 있는데 우라륨은 크죠. 산소보다는 아무래도 크고 산소가 얘네들이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는 110 방향으로 아니면 여기 있는 거겠네. 110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얘가 이동하게 되면은 근처에 있던 산소가 110 방향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또 왔으니까 여기가 또 불안해지겠죠. 그러니까 또 110 방향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연쇄적인 산소의 이동이 이동되는 거. 이것을 윌리스 클러스터라고 하고요. 이것도 역시 결합 뭉치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렇게 베이컨스가 있기도 하지만 그냥 원자가 교환이 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치환성 고용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노쇠, 우리 보면은 노쇠 맨날 이렇게 닦아가지고, 네, 광내고 어렸을 때, 그죠? 보통 제기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노쇠 그릇도 많이 썼었죠. 노쇠는 징크 커퍼의 합금 구조를 가집니다. 어떤 구조를 가지냐 하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징크 혹은 커퍼가 큐빅 구조를 BCC 구조인데 그 중에 중간에 하나가 징크 혹은 커퍼 혹은 반대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노쇠 같은 경우에는 CSCl과 유사한 구조로 큐빅 구조의 이제 하나의 원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육명체 구멍에 다른 원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 베타 다시노쇠는 이런 특정한 구조를 딱 규칙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냥 베타노쇠 같은 경우에는 조성은 똑같은데 얘가 그냥 랜덤으로 막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 뭐 얘가 빨간색이고 얘는 또 파란색이고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섞여 있는 자리 교환에 의한 또 그 결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용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있는 물질에 뭔가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추가되는 그런 것들을 고용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PDH라고 하는 팔라듐 하이드라이드 구조 같은 경우에 팔라듐 하이드라이드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라듐 하이드라이드가 이런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은 되게 작은 구멍이 이제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공간 사이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이드라이드, 수소와 같은 되게 작은 하이드라이드, 카본, 붕소, 지수 다 작은 물질들이죠. 작은 물질들이 이런 원자 격제 내에 빈 공간을 채워주기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비어서 들어가기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철 같은 경우에 알파철과 감마철이 있는데요. 알파철 같은 경우에는 BCC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감마철 같은 경우에는 FCC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FCC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 보면 BCC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른 물질들이 혼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입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구조랑 다른 이런 이제 결합 구조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고용체에 다른 물질이 들어갈 때에 결함과 같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언가가 빠지고 들어갈 때에 전하량은 전체를 맞춰줘야 됩니다. 전체를 맞춰줘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NaCl 같은 경우에 NaCl은 락솔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염소 FCC 구조를 이루고 소듐이 여기 팔면체 구멍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에 Ca 이온이 들어가면은 칼슘은 2+예요. 칼슘은 2+ 이온인데 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1 +1로 1대1 반응이 되는데요. 칼슘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칼슘이 들어가게 되면은 칼슘 2+가 되기 때문에 소듐 2개를 하나가 대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쵸. 여기에 칼슘
E 플러스가 이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소듐 빈자리가 하나가 생겨 버리게 됩니다. 소듐 빈자리가 하나가 생기게 되지만 전체적인 전하량은 동일하게 되죠. 그렇지만 여기서 보시면 전체 이제 로컬로 보면은 여기 소듐 빈자리는 마이너스 1, 칼슘 E 플러스는 플러스 1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베이컨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샤케 결함과 유사하게 관찰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 이제 보셨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칼슘 플로라이드라고 하는 여기에 잘 안 보이는데 이트륨 3가 이온이 삼가였나요? 삼가 맞네요. 이트륨 3가 이온이 칼슘 플로라이드라고 하는 요로 이제 플로라이드 구조에 들어오게 됩니다. 칼슘 플로라이드 얘가 E 플러스, 칼슘이 E 플러스, 플로린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1가가 되고요. 그런데 여기 이트륨 3 플러스 뭔가 하나가 더 많죠. 그죠? 그럼 얘가 칼슘 하나를 대체해 버리면은 3 플러스로 플러스 1의 전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든지 또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사이에 플러린 마이너스 이온이 하나가 더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다른 이온이 들어왔을 때 고용체 안에 다른 이온이 들어왔을 때에 그 전하량을 맞춰주거나 뭐 크기를 맞춰주거나 여러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베이컨시나 아니면은 새로 혼합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르코늄 4 플러스 2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르코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4 플러스랑 2 마이너스가 두 개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칼슘 E 플러스를 넣어줬어요. 칼슘 E 플러스를 넣어주면은 지르코늄에 비해서 E 플러스만큼 전하가 E 플러스만큼은 전하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뭐 지르코늄이 빠져야 되나 하는데 산소 하나가 빠지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칼슘 E 플러스가 들어갈 때는 전하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산소 하나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E 마이너스 하나가 빠져나가게 되면 전체적인 전하량을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틈새가 있었을 때 그 비어있는 공간에 아까 그 팔라디움 하이드라이드처럼 비어있는 공간에 특정한 물질들이 끼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중치연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제 치연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칼슘 알루미늄 실리콘 옥사이드랑 소듐 알루미늄 실리콘 옥사이드가 두 개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로 그러니까 혼합이 잘 될 수 있고 치연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분 양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많은 종류의 보석들이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혼합이 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떤 구조적인 것에 의해서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물질의 전하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하량을 맞추기 위해서 공극이 형성되기도 하고 음이온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틈새 자리가 들어가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치환에 의한 결함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점결함만 있는 게 아니라요. 2차원에서도 이렇게 확장된 결함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데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또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일부 부분에 의한 쌓임 오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적층 단층으로. 그 다음에 웨즐리 결합 같은 경우 이것도 약간의 이제 특정 면을 따라서 배위의 변화, 음이온의 배위의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서 특정 면에 따른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결함들이 나타나고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결함들이 일어나고 치환이 일어나거나 할 때에 어쨌든 고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시면은 움직임이 되게 적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은 온도를 많이 이게 온도의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온도가 높은 쪽이죠.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안에서 이온들이 움직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열 에너지에서 이제 그 결합의 자유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동하는 금속의 이동 교환의 종류는 첫 번째, 두 개의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틈새가 여기에서 보시면 얘가 먼저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하고 나면 여기가 비었죠. 그러면은 따라서 빈자리로 이동하기도 하고요. 또 틈새에서 틈새로 이동하기도 하고 비어있는 곳을 채우러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막 이동되진 않고 온도가 높아야지 이런 이온들의 이동이 관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온의 이동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커켄달 이펙트라고 해서 이온이 고체 안에서 움직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이 물질 간의 크기가 비슷해야 됩니다. 크기도 비슷해야 되고 이제 결함도 있어야 돼요. 결함도 있어서 이동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동하는 에너지가 높지 않아야 됩니다. 높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온도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온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깥에 있는 이온이 이동하는 속도가 안쪽에 있는 이온보다 이동 속도가 작으면요. 그냥 계면에서 혼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를 트래디셔널 커켄달 이펙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안에 있는 이온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르고 밖에 있는 이온의 이동 속도가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밖에 있는 애가 들어오기도 전에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이동해 가다 보니까 안쪽에서 이제 빨리 밖에는 이미 안에 있는 것들이 먼저 이동해 버리다 보니까 비어있는 공간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리적으로 정말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노 입자에서는 뭐라 그래야 되죠? 비어있는 나노 구조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이온들의 이동이 고체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사용될 수 있냐면 이건 이제 일본의 네도라는 회사에서 배터리 회사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배터리 한동안 난리죠. 지금도 난립니다. 사실 이런 배터리가 이제 불이 난다거나 아니면 누액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서 불이 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릭이 생겨서 이온이 용출되다 보면은 이제 안에 있는 물질과 산소와의 반응에 인해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온도가 높아지면 또 불이 나고 불이 나면서 또 반응이 활발해지고 되게 복합적으로 불을 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럼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전극은 고체예요. 전극은 고체인데 주로 뭐가 액체냐 하면은 전해질. 왜냐하면 이온이 왔다 갔다 해야지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요. 근데 이 전해질 자체도 고체로 만드는 것이 전고체 배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고체 에너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전해액이 리튬 이온이 이동하기 위한 전해액이 사용되던 부분을 고체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전고체 배터리고요. 그래서 이런 누액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고체 전해질을 만들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이온 고체 전해질로 여기에 나지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음이온 전도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온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간이 제약적이기 때문에
많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아주 작아야 돼요. 작고 이 원래 이루어져 있는 이 물질 자체가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아야 돼요. 뭐 디펙트라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공간, 결정 구조 내에서의 공간이 필요하게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소듐, 여기 보신 것처럼 아마 여기선 소듐이 가장 작다 보니까 소듐의 이온의 이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듐과 같은 작은 양이온은 이동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양이온 고체 전해질은 많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커요. 제가 말씀드렸죠. 음이온은 대체적으로 양이온보다 크다고. 그러면은 우리 큰 사람이 그 군중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요즘에 명동을 안 가죠. 네, 크리스마스 때 예를 들어서 뭐 둔산동 오늘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강남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정말 인생에서 딱 한 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어땠냐 하면은 정말 지하철 강남역에 밑에서 위로 올라왔는데 30분 걸렸나? 과장하면 1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꽉 차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체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꽉 차가지고서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 이제 조그만 아이들은 뭐 다리 사이사이로 이렇게 뭐 아이도 힘들겠네요. 어쨌든 예를 들어 고양이가 그 사이를 지나간다고 합시다. 고양이는 작잖아요. 사람 다리 사이사이를 어떻게든 지나는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 덩치가 큰데? 그죠?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온이 아닌 이상은 힘들고요. 그리고 그 음이온 전도체 이제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도 가장 작은 음이온으로만 제한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고체 전해질 같은 이제 전도체들 보면은 뭐 이온 전도체, 고체 전해질, 뭐 액체 전해질, 전자 전도체 보면요. 고체 전해질의 전도도는 아주 약합니다. 아주 약해요. 액체나 전자 전도체에 비해서는. 그래서 아주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현재 연구 개발되고 있는 고체 전해질은 폴리머, 이런 컨덕티브 폴리머와 같은 폴리머를 컨덕티브 폴리머, 컨덕션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이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온을 쭉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폴리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빈 공간이 많이 존재하는 그런 이제 구조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에 얘가 정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관련되는 사항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요. 고체 전해질에 보시면은 Ag2HgI4 그러니까 은, 수은, 요오드의 복합체가 되는데요. 이 물질은 저온에서는 이렇게 딱 결정 구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온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은이랑 수은이 조금 불규칙적으로 존재하게 되면서 빈자리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온도는 몇 도냐면 50도 이상. 50도 이상에서는 이렇게 구조가 무질서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온의 전도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골격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베타 알루미나가 되는데요. 알파 스피넬 구조 구역은 이제 그냥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알루미늄 옥사이드 스피넬 구역이 있고요. 그 사이에 소듐 옥사이드가 끼어져 있습니다. 이 소듐 옥사이드가 전자가 지나갈 수 있는 소듐 이온이 이렇게 토스에서 지나갈 수 있는 구역으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라지콘처럼 비어져 있는 공간을 통해서 소듐이 이동해 가는 그런 이제 전해질도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레드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고온이 되었을 때의 프랭켈 결함에 의해서 이제 그 이온들이 틈새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프랭켈 결함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고 중간에 뭐 다른 물질들이 도핑되었을 때는 그 전하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서 저희 이거 설명드렸었죠. 틈새 음이온 생성되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구조에서 추가적으로 상대적으로 전하가 높은 물질이 도입되었을 때에 전하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 사이에 틈새에 존재하는 음이온이 혼입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해질로 사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라거나 아니면은 이런 결함들을 통해서 이온들이 이제 고체 안에서도 이동은 할 수 있어요. 이동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런 것을 통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뭐 그 중에서 이트륨 안중화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 고체 상태에서의 고체 전해질을 통해서 자동차 안에서 산소압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산소가 충분해야 이제 석유를 충분히 태워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려면 산소가 충분히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산소의 산화와 환원 반응, 여기가 환원이고 여기가 산화가 되겠네요.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요. 중간에 고체 전해질인 지르코늄 옥사이드와 칼슘 옥사이드 전해질을 사이에 넣어줌으로써 산화 환원 반응의 정도를 확인을 하여 기준 산소랑 비교해가지고서는 이게 충분히 있는지 그래서 완전 연소가 되도록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센서 시스템이 이미 차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전하의 이동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작은 곳에서는 사용이 될 수 있지만 전기 자동차라거나 우리 다양한 배터리에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고체 전해질의 전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이 높여야 됩니다. 많이 높여야 되고 지금 현재 활발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 일단 결정 내에서의 결함이 어떤 결함들이 있고 이런 결함에 의해서 원자 혹은 이온의 이동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것들이 전고체 전해질로서 적용될 수 있다. 어떤 물질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